안녕하세요. 역사교실의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삼국인물 열전 7번째 시간이고요. 구도자들의 열정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그 유명한 2차돈의 순교 사건은 법흥왕 때 벌어진 일인데요. 528년이라고 기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라는 불교를 공인하는데 사실 백제나 고구려는 훨씬 더 먼저 300년대 후반에 불교를 공인하거든요. 신라가 그런 국제적인 수준의 종교인 불교를 공인하는 게 늦었다는 것은 그만큼 폐쇄적인 사회라는 얘기도 되고 그만큼 낙후된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또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돈의 순교 이후에 이 법봉왕 때 이후에 불교는 엄청나게 신라에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원가항은 진흥왕 때 태어나서 선덕여왕 때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박씨라고도 하고 설씨라고도 하는데 대승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강의한 신라 최초의 학승, 그리고 화랑의 실천동목이라고 하는 세조고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원강이에요. 이 원강이 공부한 이야기가 삼국유사 의회편에 실려 있습니다. 비범한 기량을 널리 펼치고 문장을 탐해하여 도학과 유학을 섭렵하고 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은 사만에 떨쳤는데 오히려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유학을 마음 먹습니다. 나이 25에 배를 타고 금능에, 금능이라고 하면 지금의 남경인데요. 당시 진나라로 간 거예요. 이때가 아직 그 삼국시대가 지나고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위진 남북조 시대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수나라가 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시점에 바로 그 진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수나라 군사들이 진나라의 수도인 양도까지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때 대장이 절과 탑이 불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갔더니 뭐 불타는 건 없고 거기에 누가 이제 잡혀서 죽음을 당하기 직전이더라는 거죠. 바로 원강이.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풀어서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원강은 이제 돌아왔는데 그 국서가 모두 그의 심중에서 나왔던 이미 문장이나 학문도 되고 그리고 외국 유학 경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국가에 필요한 문서들을 이 사람이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불교로 교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정은 금이화장은 아니었지만 그 중국의 국정을 돌아보고 온 것과 같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훈을 펴서 지금까지도 그 모범을 보인 사람이 원강이다. 그 뒤를 이어서 활약한 사람이 자장인데요. 진골 출신이에요. 이 자장의 아버지 진골 소판 무림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여러 관직을 다 두루두루 지냈는데 자식이 없었던 거야. 아들이. 그래서 천부 관음에게 나아가서 아들 하나를 바라면서 축원을 한 거죠. 만일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내놓아서 불법 바다의 나루터와 다리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에게 내놓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 후 이 자장의 어머니 갑자기 별이 떨어지는 꿈을 꾸고 그리고는 아이를 가져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또 출생일이 석가모니 생일이 똑같은 거예요. 선종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려서부터 그냥 일찍부터 정신과 뜻이 맑고 슬기롭고 문장력이 뛰어난 그런 아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조정에서 재상 역을 맡을 사람이 필요한데 자장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번 불렀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왕이 칙령을 내려서 나오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 간직에 나와라. 이렇게 했더니 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하루라도 계율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100년 동안 계율을 어기며 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말을 듣고 왕은 출가를 허락해. 그때까지는 출가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가는 했지만 이 변방의 나라에 태어난 것을 또 탄식하면서 큰 물에 가서 중국에 가서 불법을 배우고자 한 거죠. 그래서 636년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칙명을 받아서 제자들을 데리고 유학단을 꾸려서 당나라에 간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의 당태종이 선물도 하사하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이제 사양하고 수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643년에 신라 선덕왕이 글을 보내서 자장을 돌려보내달라라고 청을 한 거예요. 이제 자장이 이제 할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아직 신라에는 불경이나 불상이 얼마 없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챙겨서 주국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본국에서 이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이 선덕여왕은 자장을 그 분황사에 머물게 하고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여름에 궁궐로 이제 자장을 청해서 강론을 듣는데 7일 밤낮으로 강연을 하는데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강당을 덮으면서 사람들이 다 참으로 신비하다. 그래서 왕은 칙명을 내려서 자장을 대국통으로 삼아서 모든 승려들을 관할하게 하는 주관자로 삼은 거죠. 그래서 자장은 승려들에게 보름마다 계율을 설법하고 그리고 시험을 쳐서 계율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장율사 이런 칭호가 붙여진 건데 한 시대의 불법을 보호하는 것이 이때가 가장 융성하였다. 그래서 당시 나라한 사람으로 이 계를 받고 불법을 받드는 이가 열의 8, 9집 나라 안의 대부분이 불법을 받들고 머리 깎고 중이 되기를 청하는 자가 나날이 늘어났다. 그래서 통도사를 창건해서 단을 쌓아서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제도하였다. 그래서 그 엄청난 불교적인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이 자장인 거죠. 그 뒷사람이 원효와 의상이에요. 원효는 설씨인데 암양군, 그 김유신이 군 사령관으로 있던 그 암양군 출생이에요. 지금의 경산이죠. 원효는 처음에 암양군 남쪽 불지촌 밤나무골 사라수 아래에서 태어났다. 발지촌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부처님의 땅이란 얘기잖아요. 사라수는 이런 민간에 이런 말이 있다. 법사의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서 만석이 되었을 때 골짜기를 지나다가 밤나루 아래서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지 못하고 너무 급박해서 그 남편이 옷을 나무에 걸고 그 아래 속에 누워서 아기를 낳아서 사라수라고 한다.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효는 출가를 하게 되면서 자기의 집을 시사해서 절로 삼고 이름을 초계사라고 했는데 역시 이분도 어머니가 유성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을 한 거죠. 해산할 때 오색 구름이 땅을 덮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고 뛰어나서 스승 없이 혼자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역시 부족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법을 찾아서 중국을 가려고 한 거예요. 의상과 함께. 650년에 요동을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고 661년에 남양만을 통해서 가려고 하다가 그 유명한 해골물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해골물 먹고 독개친 원효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당나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다가 토굴에서 잤다는 얘기도 있고 옛 무덤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밤을 지난 다음에 이제 깨닫는 거죠. 마음이 생함으로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함으로 토굴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마음밖에 법이 없다. 어찌 따로 구하겠는가?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원효고 의상은 아니기 때문에 의상은 당나라로 떠나죠. 그 이후에 돌아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효가 그 설종을 낳는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지난번에 그 설종이 등장했을 때 누가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겠는가? 하늘을 낳을 기둥을 찍어보낸다 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태종왕이 알고는 요속궁으로 보내서 요속공주와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난 게 설종이었고 그 설종을 낳은 후에는 이미 파괴를 했으니까 이제 세속의 옷으로 바꿔 입고 스스로를 이제 소성거하다라고 하면서 광대들이 춤출 때 쓰는 박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박에다가 무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화엄경의 한 구절 일체 무해인은 한 번에 생사에서 벗어난다. 걸림이 없는 사람, 걸림이 없는 것. 이런 노래를 지어서 세상에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예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교화를 시키고 읍조리여서 그 전까지는 좀 배웠다는 사람들만 이 불교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산골에 무지몽매한 사람들, 무지렁이까지들까지도 다 부처의 이름을 알고 나무아미 타부를 외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불교의 대중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원효 스님. 그래서 원효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송구승전에 보면 그의 발언은 미친 듯 난폭하고 예의에 어긋났으며 행동은 상식의 선을 뛰어넘어 얽매이는 게 없는 거죠. 일정한 규범도 없고 그러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심과 화쟁. 사람은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이 불성을 회복하면 이 마음의 근원을 회복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심이고 그 다양한 불교 이론들 간의 다툼들을 크게 하나로 엮어내는 것. 통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화쟁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원융이라고도 하는데 한국 불교의 화통, 하나 일치됨을 만들어내는 사람, 대중화와 일치를 이루어내는 분이 바로 원효. 원효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설총이 그의 유해를 아마 화장을 했겠죠. 그거를 가지고 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분황사에 모시고 또 분황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경하고 애통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를 올리는데 소상이 갑자기 그 상이 갑자기 그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 삼국유사를 기록할 때까지도 그 상이 돌아본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죠. 분황사는 이제 폐사지가 되었고 탑이랑 여러 가지 이제 석조물만 몇 개 남아 있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허물어진 분황사 탑의 사진이 있고 오른쪽의 사진은 복원된 오늘날의 분황사 탑이죠. 그리고 이 탑은 고선사지 3층 석탑인데요. 원래 고선사지라고 한 절에 이제 이 원효 스님이 계셨는데 고선사가 폐사가 된 이후에 거기가 이렇게 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탑이 이전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경주박물관에 뒤뜰에 가시면 이 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상은 화엄종을 이렇게 사람이고요. 원효보다 몇 살 아래죠. 화엄 사상의 핵심을 도인으로 나타낸 화엄을 쓴 법궤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영죄 부석사가 바로 이 의상이 세운 절인데요. 한국유사의 의상 전개편을 보면 의상은 아버지가 한신으로 성은 김씨, 이분도 김씨죠. 29에
황복사에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방으로 가서 당나라로 가서 불교를 더 배우고자 한 거죠. 원효랑 같이 요동으로 갔다가 그 해가 650년이었단 말이에요. 645년에 당태종이 고구려를 쳐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경계가 얼마나 아주 정말 단단했겠죠. 그래서 거기 술라군들한테 첩자로 간첩으로 오인을 받은 거예요. 원효랑 함께 갔다가 수십 일 동안 갇혔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온 거죠. 그랬는데 또 661년에 이제 당나라로 유학길을 떠난 거죠. 그래서 유학을 가서 화엄경의 그 미묘하고 복잡한 뜻을 아주 그윽하고 음미한 것까지 궁구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만난 스승님이 같이 학문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기뻐. 그래서 스승의 경지를 뛰어넘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때 아직 당나라에 있을 때인데 본국의 재상인 김흠순, 김인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태종 모혈왕의 아들이고요. 문무왕의 동생이에요. 근데 당나라에 인질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당태종의 시대는 끝나고 당나라 고종이 군사를 일으켜서 신라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신라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흠순이 자기는 돌아올 수 없어. 자기는 잡혀있는 사람이니까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의상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래서 의상이 670년에 조국으로 신라로 와서 이 일을 알리고 그래서 당시 문무왕은 신인종의 명랑법사라는 밀교 의식을 행해서 임시로 비법으로 기도를 해서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후에 676년이라고 하면 이제 고구려는 멸망한 지가 벌써 한 8년 전이고 668년에 멸망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당나라 간의 싸움도 이제 끝난 해예요. 그래서 문무왕이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어라 라고 이제 명을 내리는데 왕명으로 태백산으로 가서 부석사를 창건해서 거기다가 대승의 교법을 펼치는 거죠. 여러 절을 또한 세우게 되는데 이 부석사가 있는 위치가 이 지도도 자주 등장하는 지도잖아요. 왼쪽에 있는 문경 위에 있는 지도가 문경세제예요. 그런데 문경세제는 고려시대부터 되니까 이때는 세제는 열리기 전이고 조령 오른쪽으로 계림령 월악산인 자락으로 있는 계림령이 열렸을 때죠. 그 온달 장군이 계림령 서쪽의 땅을 되찾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계림령.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가면 중령이 있죠. 중령 바로 아래가 풍기고 풍기 오른쪽에 있는 게 영천, 지금의 영주예요. 저 영주에 부석사를 세운 중령 인근에. 그러니까 이 경주로 서라볼로 들어오는 길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자리에 큰 절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부석사에 남아있는 그 유명한 고려시대의 베을린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 있고요. 뜬돌인 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석에서 부석사라는 이름이 전하는 건데, 그 의상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거기에 있을 때 그 돌봐주던 집에 딸내미가 선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의상을 사모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의상이 당나라에서 급하게 신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쫓아왔다가 그 배를 타지 못하고 바다에 물을 던져서 용이 되어서 의상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됐대요. 근데 이제 부석사에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워낙 깊은 산속이다 보니까 도적대들이 한 500명이 바글바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적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선묘가 저 돌을 뜨게 만들어 도적들 위에 이렇게 둥 떠다니게. 그래서 도적들이 놀라서 이제 도망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석사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 화엄종을 널리 알리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주인공은 앞에 등장인물들과 전혀 달라요. 앞에는 정말
많이 배우고 좋은 집안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구도의 길을 나갔던 사람인데 이번에 등장한 인물은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였던 거죠. 삼국유사 감통편에 옥면비 연불서승, 여종 옥면이 연불하여 극락으로 가다. 이제 이런 편이 있는데 이 여종 옥면의 이야기는 경도광 때 이야기라고 전해요. 경도광이라고 하면 이제 시간 좀 더 뒷시대죠. 35대 왕이고요. 이 경도광 때 불국사 석고람들이 지어지면서 통일신라의 최전성기기도 한 거죠. 경도광 때 강주 고을의 신자 수십 명이 서방 영토를 극락 세상을 정성껏 구하면서 고을 경내에 미타사라는 절을 세우고 만일을 기약하면서 계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 계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간 기진의 집에 여자 종이 있었던 거죠. 옥면이라는 이름의. 근데 옥면이 그 주인을 따라가 절에 갔는데 주인을 시중들러 절에 가서 마당에 서서 승려를 따라서 자꾸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좀 괘씸한 거죠. 직분에 맞지 않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그 곡식을 두 섬을 주고 하룻밤 동안에 다 찌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저녁에 이 두 섬을 다 찌어놓고는 절에 가서 연부를 하기를 밤낮으로 게을리하지를 않고 심지어는 뜰의 좌우에 긴 말뚝을 세우고 두 손바닥을 뚫어서 그 말뚝을 연결해서 합장을 하고는 스스로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부를 지극정성으로 하다 보니 하늘의 외침이 들려왔다는 거죠. 옥면랑은 법당에 들어가서 연부를 하라. 법당 안에는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물며 노비는 더구나. 그런데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절의 승려들이 여종한테 이제 들어와라. 이제 건네서 법당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같이 이제 정지를 하겠다는 거죠. 연부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하늘의 음악 소리가 서쪽에서 들려오더니 이 여종이 지붕을 뚫고 서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형체를 버리고 부추의 몸으로 변해서 서서히 가는데 음악 소리가 하늘에서 그치지 않고 그 법당에 뚫려진 구멍이 지금도 남아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전하는 거예요. 원효가 시골 마을을 떠돌면서 나무아미 타부를 얘기해 줬던 그 후에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지랭이 여종이 연불만으로 그 정성만으로 부처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하는 거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